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방호라고 하고요. 아까 염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최찬수 박사님과 함께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도닥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찬수 박사님의 훌륭한 강의가 녹화가 안 된 게 아쉽네요. 참. 판됐어 소리가 안 나. 그쵸. 네, 일단 다들 이미 아시다시피 염현수 교수님께서 성인 메쉬 팬텀 개발하셨고 최찬수 박사님께서는 그 소아 팬텀 하셨고 저는 임신부 팬텀을 개발했는데 원래 이 팬텀들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은 ICRP에서 방사선 방어 목적으로 유효선량 계산이에요. 근데 물론 메디컬 목적으로도 이미 쓸 수 있는데 UF에서 가장 주요로 하는 걸 이거는 더 방사선 의약품 쪽에서 특히 알파 에미팅하는 방사선 의약품 쪽에서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주제는 좀 더 상세한 모델의 휴먼 티슈 모델이고, 여기에서는 앞서 최선수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골수 모델은 제외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방사선 의약품이 개발이 되면 사실 처음부터 바로 사람한테 적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 먼저 로 수용이 되는데, 그때 이제 도시메트리를 하기 위한 목적의 미니피그 컴퓨테이셔널 팬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선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외부에서 빔을 쏴서 치료를 하는 익스터널 빔 레디에이션 테라피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 의약품을 섭취를 하거나 좀 인젝션을 해서 치료를 하는 레디오 파마스티컬 테라피,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방사선 치료가 다 매우 훌륭한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이가 된 암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 캔서이 대장에서 실행이 됐어요. 처음에 발생이 됐어요. 근데 2기, 3기 넘어가면서 이게 예를 들어 간까지 전이가 됐다. 아니면 폐까지 전이가 됐다. 이러면 사실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익스터널 빔 테라피 기준으로는 전신에다가 몸을 쐴 경우에는 좀 뭐 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전신이 피폭되면 뭐 다른 뭐 이펙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사실 레디오 파마스티컬 테라피, 방사선 의약품을 이용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방사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펩타이드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결합을 해서 치료를 표적을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의약품이 인체에 들어가면 그게 암 치료를 찾아서 거기에 결합을 해서 그쪽에다가 좀 레디에이션 도즈를 한 번에 확 많이 줘서 튜머를 치료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전이성 암 같은 거에 매우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에너지가 충분히 높아서 그걸 가지고 암 치료를 죽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DNA를 두 개 다 끊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말 장기에다가는 어느 정도 좀 선량을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저는 암에다가만 선량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노말 장기에 주면은 노말 장기에 다시 또 암이 생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을 하는 게 방사선 의약품을 이용한 레디오 파마스티컬 테라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들에 대한 선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총 두 가지의 큰 팩터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액티비티가 필요해요. 토탈 어큐뮬레이티드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방사선 동위원소를 1시간 전에 투여를 했으면 그 1시간 동안 이것들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분포를 해서 어디에서부터 뭐 방출을 하고 디케이를 해서 어느 정도 타겟들의 선량을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값이고 이거는 보통 이제 바이오키네틱스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부터 최천수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컴퓨테이셔널 도시메트리에서 산출하는 S밸류라는 값이에요. S밸류라는 값은 뭐냐면 선원에서 예를 들어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으면 디케이를 하면 그 디케이당 타겟에다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전달을 했냐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디케이 당이니까 이 디케이 당에다가 토탈 액티비티를 곱하면 당연히 표적에 대한 선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주요 팩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S밸류라는 거는 지금 이 컴퓨테이셔널 팬텀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요즘에는 최대한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거는 알파 파티클을 방출을 하는 레디오 파마스티컬들이에요. 왜 알파 파티클이 중요하냐? 이미 다 아시겠지만 LET가 매우 높죠. 그리고 이거는 왜냐면 이제 인체 내에서 레인지 자체가 매우 짧아요. 좀 소프트 티슈 기준으로는 알파 파티클이 예를 들어 한 뭐 10에서 50, 10매부 이하 정도에서는 레인지가 50에서 80 마이크론. 그렇기 때문에 알파 파티클이 만약에 튜머 근처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매우 높은 에너지를 튜머 자체에다가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알파 파티클이 튜머 정말 근처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만 발생을 해도 DNA를 모두 다 끊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하이 에너지 베타 파티클이나 포톤 같은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백 몇 개, 천 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이것들은 LET가 낮기 때문에 튜머뿐만 아니라 주위 좀 노말 장기에다까지 선량을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파티클이 최근에는 각광받는 치료법인데 이 알파 파티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레인지가 짧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스케일 레벨에서의 올간 도시메트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RCRP 팬텀에는 지금 대부분의 장기들, 유효설량이 필요한 장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방사선 방호 목적에서는 이미 충분하지만 마이크로 스케일까지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네, 좀 더 추가적인 마이크로 스케일의 장기를 UF에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연구 수행 중인 것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들만 여기에서는 좀 소개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신장 모델이에요. 제가 중간중간 화면을 봐야 되는데 한국어 용어를 몰라서 써왔거든요. 영어밖에 몰라서.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키드니 모델인데 처음에는 신장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신장은 사실 이미 모두 아시겠지만 독성을 다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준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레디오 파마스틱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주입을 할 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섭취하는 게 아니라 혈관을 통해서 인젝션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 다 혈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블러드를 통해서 온몸을 순환을 하거든요. 근데 신장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블러드를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오 파마스틱을 블러드링을 통해서 필터링을 되기 때문에 레디오 파마스틱을 자체도 신장에서 필터링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은 아까 메로우랑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선량을 받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많은 액티비티를 주사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신장에서 너무 많은 선량을 받아서 신장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러면 필터링 같은 거 독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올간 레벨 톡식시티를 매우 고려해야 되는 큰 주요 장기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에서는 요 겉부분 겉질 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글로메룰루스라고 하는 사구체가 존재합니다. 사구체가 첫 필터링을 거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선량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게 선량을 받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요. 메로 했던 것처럼 매크로 스케일의 모델이 있고 마이크로 스케일의 모델이 둘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왼쪽에 보실 수 있는 게 오리지널 RCRP 145번 팬통의 매크로 스케일 신장 모델이에요. 이미 매크로 스케일 신장 모델이 RCRP에서 잘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불리는데 콜텍스라고 불리는 피질이랑 메둘라라고 불리는 수질 그리고 펠보스라고 부르는 신우가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RCRP 팬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90년대에 찍은 CT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복셀 레졸루션이 한 밀리미터 정도예요. 근데 사실 신장은 밀리미터보다는 좀 더 작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아직은 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왼쪽 모델은 방사선 방호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정밀한 그 정교한 모델인데 이걸 의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신호라고 부르는 수질이라고 부르는 요 메둘라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좀 오리지널 CT 레졸루션에 의해서 이렇게 한 덩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피라미드 같은 구조로 오른쪽과 같이 되어 있어요. 한 8개에서 15개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을 따로따로 정의해줘서 이제
요 피질이랑 수질 사이에 좀 서페이스 컨택트 에어리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려해줬다. 그래서 알파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선량 평가에 할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업데이트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모델에는 총 이렇게 5가지, 7가지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7개 영역이 이제 신장막이라고 불리는 신장의 모양을 결정해준 신장막이 있고 그리고 요 피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수질 피라미드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부터 유린, 오줌이 이렇게 통로되는 기관인 요 신장 유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신우벽 그리고 신우벽 안에서도 이제 레디오 센서티브한 신우 상피라는 게 있고 그 최총 안쪽에는 유린, 오줌 영역을 정의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15개의 신장 표본으로부터 이제 그걸 하나하나 갈아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세그멘테이션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실제로 기존의 신장이랑 어떠한 선량 차이가 있냐라는 걸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이 전체 모델에 대한 AF 값과 SAF 값을 산출을 했습니다. 선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신장의 피질이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각 신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질이 선원이기 때문에 셀프 일레디에이션인 피질이랑 그 전체 신장 같은 경우에는 저에너지로 갈수록 이제 AF 값이 1에 근사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나머지 경우에는 크로스파이어이기 때문에 점점 더 낮은 값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은 질량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 자체는 이제 각각 티슈에 대한 SAF랑 AF 값인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의 RCRP 값과 비교한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왼쪽 걸 안 바꿨는데 사실 요 가운데에 있는 게 Y축이 맞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거에 대한 값을 기존의 값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콜텍스고 빨간색은 새 모델에서는 요 메듈러리 피라미드라고 해서 수질 피라미드 그리고 메듈라는 전체 한 덩이로 되어 있던 거. 그다음 마찬가지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장 유두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둘라는 한 덩이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 펠비스 월 같은 경우에는 신우벽. 그다음 펠비스는 ICRP 기존 팬텀에서 신우벽이랑 그 오줌이 합쳐져 있는 최종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톤 이 선원이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콜텍스 오른쪽 신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높을 때는 투과력이 세기 때문에 포톤이 값이 잘 맞아요. 근데 저에너지로 갈수록 지오메트리가 바뀌고 좀 서페이스 같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과 같이 좀 레인지가 짧아지는 투과력이 약한 일렉트론으로 갈수록 차이가 실제로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가장 큰 값으로는 예를 들어 한 40배에서 5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레디오 파마스티클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가 더 짧은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좀 일렉트론 같이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장을 좀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매크로 스케일이에요. 어느 정도 밀리미터 스케일, 좀 큰 거죠. 근데 알파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케일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고체가 매우 중요한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고체가 이 콜텍스라고 하는 피질 부분에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 스케일 모델을 개발을 한 거예요. 마이크로 스케일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이크로 시티를 찍어서 얻었죠. 근데 이거는 세포 단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시티에서는 아쉽게도 뭐 CT 한계상 잘 보이지가 않아요. MR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뇨관 같은 경우에도 주요 타겟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게 1mm 곱하기 1mm 곱하기 1mm
짜리의 최종 모델의 신장 마이크로 스케일 모델이에요.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구체고요. 요 파란색 부분이 뭐냐면 근위세뇨관이라고 해서 사구체에 가까이 존재하는 세뇨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 부분이 뭐냐면 근위관에서 먼 거, 원위세뇨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장에서는 가장 큰 타겟이 사실은 요 사구체랑 근위세뇨관이에요. 이쪽을 통해서 대부분의 방사성 의약품들이 필터링 되거나 다시 리업sorption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설량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설량 평가를 사실 수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추가로 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근위세뇨관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남은 것들이 또 거기에서 업설션 되고 리테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아직은 근위세뇨관에서 어떻게 방사성 의약품이 남아있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분포를 찾아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거 연구를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러면 제공을 하자라고 생각했냐면 근위세뇨간에 그냥 유니폼하게 방사성 의약품이 존재한다라는 걸 가정을 처음은 하고 그 다음은 좀 리니어하게 줄어든다. 근위세뇨관이 이제 사구체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리니어하게 줄어든다. 라는 걸로 가정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든다. 라는 거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어느 정도 좀 공정하게 나눠져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쪽에 엄청 모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설량 평가를 다 수행을 해서 아직은 모르지만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줘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SAF를 계산을 수행을 한 거예요. 왼쪽이 사구체가 표적이고 오른쪽이 근위세뇨관이 표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선언이 근위세뇨관일 때도 이제 지수함수냐, 리니어 함수냐, 유니폼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간 에너지대에서 선량값이 달라지고 그리고 전체 이제 PCT 근위세뇨관이냐 원위세뇨관 선언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SAF 값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값은 S 밸류라는 값을 구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마 지금은 다 계산을 수행을 해서 제공을 데이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앞에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스케일이랑 마이크로 스케일 두 개 다 논문 작업은 첫 초안은 끝났고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 올해 중으로 투고를 진행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해지시면 내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신장이고 그 다음은 이제 간 모델이에요. 간은 왜 중요하냐면 간도 독성을 이제 좀 하고 면역 체계에 중요한 장기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간이 문제가 뭐냐면 심장에서 예를 들어서 뒤에 써놓긴 했는데 심장에서 혈액을 이제 펌프질을 하죠. 그 중에 한 25%가 바로 간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혈액이 다 간을 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바일덕트라는 게 있고 사이너소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바일덕트라는 거는 이제 간 자체의 티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사이너소이드는 좀 네트워크 모양의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다 꼼꼼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라서 이 레디오 파마스티클들이 혈액을 통해서 다 지나가다 보면 간에 매우 많은 선량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체계가 손상될 수도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간 또한 신장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장기다. 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장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을 모두 다 고려를 해줬어요.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RCRP 메쉬 팬텀의 원본 간 모델이에요. 간 모델이 실제로는 한 덩이로 되어 있는데 간 같은 경우는 원래 로브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총 8개의 로브로. 그래서 그 8개의 로브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줄로 표시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이 각각에 대한 걸로 이제 논한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각 로브로 들어갈 때 어느 위치에서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고 어느 위치를 통해서 혈액을 해서 나온다라는 값들이 있어서 그 값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간에 존재하는 혈액들을 그 모델링 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헤파틱 알터리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와서 바로 간으로 들어가는 블러드들, 뭐 헤파틱 포탈 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이 아니라 그 주위 장기, 뭐 비장이라던가 아니면 소장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다른 게 나와서 그 영양분 같은 게 간으로 들어가는 혈액들.
뭐 헤파틱 베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등이 나오는 통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는 요 혈액들이 중요한 선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크로 스케일 만들어줬으면 그 다음은 마이크로 스케일인데 마이크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로블 형태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좀 스타일라이즈드 모델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일덕트라는 것도 있고 사이너소이드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면역세포인 쿠퍼셀 이런 것들도 다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UF에서 스타일라이즈드 모델을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2010년인가 다른 데서 이미 만든 게 있어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할때 이 마이크로 스케일을 아까 매크로 스케일과 합쳤을 때 ICRP 레퍼런스 매스에 딱 맞게 그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습니다. 여기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할 수가 있고 왼쪽에서 보시는 게 매크로 스케일 단위로 만든 혈액들 그리고 이것들을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해서 들어가면 이 마이크로 스케일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선원이 블러드인 거고 표적은 요 페런키마 티슈 그 실질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을 이루는 실질 조직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쿠퍼셀 같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전체 합친 실질 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AF 값이랑 SAF 값을 계산을 해보면 요 LB라고 써 있는 게 블러드고 리버 블러드고 LP라고 써 있는 게 리버 페런키마 실질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총 4개의 파괴 표적 콤비네이션이 있겠죠. 블러드 페런키마를 고려를 했을 때 이것들을 각각 선원으로 그리고 표적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실제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차이는 ICRP 팬텀을 가지고 직접 계산했을 때는 고려할 수가 없다. 그래서 레디오 파마스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직접 고려를 해서 선량 평가를 수행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몇 배 차이 난다 이런 것까지는 네, 크게 기억을 안 해도 되고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나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케일이 필요하다. 레인지가 짧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이미 2025년도에 발간이 됐고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아마 제가 발표를 하지만 저보다는 최찬수 박사님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좀 더 많이 인볼브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폐예요. 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디오 파마스티컬 같은 거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더는 호흡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땅에서도 라돈이 나온다고 하죠. 라돈 같은 경우에는 알파 에미터예요. 그런 게 파티클들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호흡기에 침착이 되면 그때 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두 개 다 고려를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포라고 해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페포가 뭔지. 그리고 페포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타입 1 셀이라는 거랑 타입 2 셀이라는 게 크게 존재해요. 이것들이 이제 좀 표적 장기들인데 특히 타입 1 셀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방사선을 예를 들어 많이 맞으면 폐 섬유화에 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폐가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많은 방사선을 받으면 안 된다. 그 타입 2는 문제가 뭐냐면 타입 2가 나중에 타입 1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입 2가 분화해서 타입 1이 되는데 이것들도 방사선을 맞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들에 대한 설령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폐 같은 경우에는 이미 ICIP에서 되게 잘 해놨어요. 폐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에어가 흐르는 통로들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브론카이라고 해서 기관지는 1세대에서 8세대까지 다 정의가 돼 있고 근데 폐 안에는 2세대부터 8세대라고 해서 2세대부터 8세대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것들도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 새 기관지라고 해서 좀 더 작은 것들은 9세대에서 15세까지 모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폐포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가로 정의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스타일라이즈드 모델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면 요 에어 폐는 대부분 공기가 차 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CT 찍어서도 되게 검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사실 폐포에 항상 공기가 거의 많이 차 있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한 80%에서 90% 정도는 폐포에 공기가 차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표현해주기 위해서 에어 부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타입 1 셀이랑 타입 2 셀가 이 에어에 붙어 있는 막들이에요. 셀들인데 이걸 하나하나 정의를 해줄 수 없어서 이것들을 막으로 이렇게 에피셀리움이라고 해서 타겟 영역으로 정의를 해줄 거고 그리고 요것들이랑 좀 더 붙어 있는 곳에 요 블러드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모세혈관들이 지나가는 블러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블러드를 감싸고 있는 사실 혈관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엔도세리움이. 그래서 요 벽들을 정리해 줄 거고 요 사이사이에는 이제 인터스티슘이라고 해서 약간 소프트 티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펜은 레퍼런스 질량도 존재하고 기관지가 다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 그 질량들이랑 볼륨들을 기준으로 다 논문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타겟 볼륨 프랙션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폐 안에다가 저 많은 것들을 마이크로 스케일을 다 정의를 삼연체로 해주면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아까 신장도 마찬가지고 뼈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스케일 모델을 정사각형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아까 피치에서 한 것처럼 마이크로 스케일, 매크로 스케일을 따로따로 해서 합쳐주는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타겟 볼륨 프랙션을 이렇게 구해놓고 이걸 가지고 지금 모델을 완성은 아니고 이거는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만든 제작한 모델 중에 좀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활발히 연구를 수행 중이고 아마 내년 중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다 만들면 마찬가지로 이제 레디오 파마스티컬 도시메트리를 위해서 S밸류 데이터 세트를 다 산출을 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줄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긴 해요.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비장 모델도 있고 침샘 모델도 있고 소장 모델도 있는데 그것들은 여기에서는 아직은 이제 약간 연구가 수행되는 단계여가지고 소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니피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성 의약품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좀 전임상 단계라고 하는데 그 단계에서 동물들한테 실험을 합니다. 그럼 동물들이 왜 중요하냐? 왜냐면 그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동물들은 좀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질병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커가고 그 질병 때문에 어떻게 죽어가는지 한 사이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 적용을 하고 이게 사람한테 투입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러한 트랜지션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럼 사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동물이 쥐예요. 쥐는 되게 작죠? 그리고 싸요. 그리고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많은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쥐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동물 중 하나인데 문제가 너무 작아요, 쥐는 사람에 비해서. 뭐 25g, 막 20g 이런데 저희는 막 몇십 킬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쥐에서부터 바로 사람한테 갈 때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마코키네틱이라고 해서 약품 같은 거를 들어갔을 때 그게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뭐 거동되느냐를 말하는 건데 쥐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랑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요즘은 미니피그라는 거를 많이 사용해요. 미니피그는 돼지를 좀 유전학적으로 변형시켜서 좀 더 작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돼지가 거의 막 7, 80kg 된다면 미니피그는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것처럼. 돼지의 장점이 뭐냐? 쥐보다 훨씬 사람에 가까워요. 바이올로지컬하게.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랑 좀 견줄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한 십몇 년 전부터 좀 돼지가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문제가 좀 쥐랑 사람과는 다르게 미니피그는 좀 온전한 컴퓨테이셔널 모델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UF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 미니피그 텐텀을 만들어서 도시메트리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발 과정인데 개발 과정은 사실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거는 뭐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좀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UF에서는 미니피그를 총 두 마리를 구매를 했어요. 남자 한 마리, 여성 한 마리, 수컷, 암컷 이렇게 구매를 했고 총 6개월 정도 나이가 되고 코에서부터 요 꼬리까지, 엉덩이 끝까지 이 길이가 한 9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되는 마이크로 유카탄이라는 미니피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한 애들을 가지고 먼저 CT를 찍었어요. 홀바디 CT를 찍고 근데 CT를 찍었을 때 레졸루션이 다 1mm가 안 되게 매우 하이 레졸루션으로 찍어 놓고 그 다음 추가로 뭘 찍었냐면 MRI도 똑같이 찍었어요. 근데 사실 팬텀 개발에서는 CT만 거의 사용되고 MRI는 그럼 왜 찍었냐라고 하면 아까 최찬수 박사님께서 골수 부분을 말할 때 셀룰러리티 팩터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냐면 레드본 메로운 대 적색 골수 대 황색 골수의 비율인데 그거를 MRI를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MRI도 똑같이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장기들은 CT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건 MR인데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 만들 때랑 똑같이 하나하나 다 세그멘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일반 장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대장이나 소장 같이 패세지가 어느 정도 구불구불하게 돼 있는 거는 세그멘테이션을 한 덩이로 하면 그거를 익스포트 했을 때 다 뭉쳐져 나와요. 그래서 그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되게 해상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패시지 하나하나를 좀 따로따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고 익스포트 한 다음에 한 번에 뭉쳐줬다. 연결되는 부분만 합쳐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본인데 이건 이미 다 봤죠.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콜티칼 보온 스폰지오사 메듈러리 캐비티를 해주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레졸루션이 너무 좋아서 이건 CT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다 따로따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모델링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D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폴리곤 메쉬로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은 이제 만들 때랑 마찬가지로 디펙트 같은 거 없애주고 면수 조정을 해줘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지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익스포트 해주고 요 연결되는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만 없앴다가 다시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패시지 같은 것도 다 표현되게 정의를 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무래도 좀 후처리를 하다 보니까 원본을 최대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이스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고 이 다이스 인덱스가 모든 장기에 대해서 다 0.9 이상으로 매우 잘 맞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든 게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바베큐 같죠? 예. 이게 겉 모양이고 이게 메일 남성이고 아직 여성은 만드는 중이에요. 세그멘테이션을 계속 수행하는 중이고. 그래서 보시면 골격계도 이렇게 제대로 정의되어 있고 그다음 호흡기, 그다음은 소화기, 그다음은 일반 장기들, 그리고 머슬, 그리고 피부까지 다 제일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팬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똑같이 유효설량에 필요한 모든 장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가 좀 제외되어 있는데 그 고환만 제외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좀 전임상에서 돼지들을 같이 넣어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고안 같은 게 있으면 서로 이제 짝짓기도 하고 애를 낳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대부분 거세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생량평가에서도 그냥 똑같이 해놓자라고 해서 굳이 새로 모델링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미니피그가 어떤 결과를 보이냐라고 하기 위해서 G 팬텀 그리고 사람 팬텀이랑 이제 SAF 결과 계산을 해서 비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가장 요즘 G 팬텀으로 많이 사용되는 첫 개발되기도 했고 한 모비 팬텀을 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오른쪽은 ICRP 145번 남성 팬텀 그리고 가운데가 여기에서 개발한 미니피그 팬텀 가지고 계산을 수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광제에 대한 결과인데 왼쪽 위가 간이
선원이고 간이 표적인 경우 위에 오른쪽은 폐가 타겟인 거, 왼쪽 아래는 키드니가 타겟인 거, 오른쪽 아래는 그 비장, 스플린이 타겟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봤을 때 하나가 없어졌네. 그 리버를 보시면 검은색이 쥐고 빨간색이 미니피그 그리고 파란색이 사람 결과예요. 어,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쥐가 가장 크고 미니피그 그 다음에 사람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쥐 같은 경우에는 올간 매스가 너무 작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A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 질량에 반비례한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엄청 큰 값을 보이게 됐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반대가 키드니로 나왔어요. 키드니는 왜냐면 이건 실제 해부학적으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쥐도 그렇고 쥐는 사실 살짝 다르긴 한데 신장이랑 간이랑 매우 붙어 있습니다. 근데 미니피그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결과를 나왔는데 쥐도 사실 딱 붙어 있진 않는데 쥐는 그럼에도 큰 게 이유가 올간 매스가 너무 작아서라고 생각을 그 다음으로는 팬텀을 다 만들면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람도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로 선량 평가를 넘어간다 그랬죠? 미니피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아까 최찬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로우 모델을 미니피그도